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음주운전 실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동승자도 함께 처벌이 되는지 보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방송 들으시면서 오늘의 주제인 음주운전 이외에도 횡단보도를 걷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 또는 교차로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했을 때, 고속도로에서 물건이 떨어져 사고가 났을 때 등등 교통사고, 교통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 유튜브와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이번 주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예. 뭐 실외 활동은 거의 못하고 사무실에 가만히 있고 이렇게 불러주시면 나오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아니 근데 예. 제가 매주 말씀드립니다만 네. 수요일 왜 이렇게 금방 올까요? 우리 아나운서님이 정말 열심히 잘 사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다른 분들은 왜 이리 시간이 안 가지 그러시는 네. 분도 많을 텐데. 변호사님도 여기 방송 딱 오시면은 네. 오늘 또 할 차례가 됐구나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네, 좀 빨리 지나는 것 같습니다. 또 준비해야 되는 것도 있고. 네, 그러니까요. 자, 뭐 지난주에도 말씀 나눠봤잖아요. 네. 음주운전 처벌 상당히 무겁게 네. 규정하고 있다고 네. 하셨는데 윤창호법도 시행이 되고 있고 네. 실제 처벌도 그렇게 이루어집니까 지금? 네, 사실 법정형, 법에서 정한 형은 지난번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예. 윤창호법 위험운전 치사 기준으로 이야기 드린다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예. 3년 이상의 징역형은 3년에서 30년 이하의 징역형을 말하거든요. 이와 같이 처벌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어느 정도 피해자의 억울함도 풀 것이고 운전자도 음주운전을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인데 실제 처벌은 이 부분과 상당한 괴리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 법에서 정한 형대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판사님이 선고할 때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만든 양형 기준을 참고해서 선고합니다. 예. 법정형 범위 내에서 만들어진 양형 기준을 본다면 윤창호법 위험운전 치사에 대한 양형 기준은 지금까지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교통사고 치사 양형 기준을 끌어다가 예. 선고할 때 참고하고 그랬어요. 뭐 물론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구속되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벗어나서 선고를 하려면 판결문에 그걸 써야 되거든요. 예. 명시를 해야 돼요. 그런 부분 때문에 교통사고 치사 그 양형 기준에 따른다면 가중사유가 있어도 1년에서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정도 선고하다가 그나마 올해 7월 달에 윤창호법 위험운전 치사에 대한 양형 기준이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에서 만들어졌는데 예. 가중사유가 있어도 4년에서 8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국민의 법 감정에는 많이 못 미치는데 예. 이걸 다른 죄와 비교한다면 쉽게 말해서 살인죄. 어떤 사람의 생명이 침해당한 건 똑같으니까 살인죄 같으면 보통 유형의 살인죄에 대해서 가중사유가 있으면 무기 또는 15년 이상 징역형입니다. 무기 또는 15년 이상의 징역형하고 4년에서 8년의 징역형 엄청난 차이를 보이거든요. 이와 같이 아직까지 차이가 너무 심한데요. 예, 처벌에 대해서 실제로는 처벌이 약해요. 아니 지금 실제 양형 기준과 법정 형량 괴리감이 너무 큰데 네. 처벌이 이렇게 약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예, 결국은 이 음주운전 자체를 고의범으로 보지 않고 과실범으로 보는 데 있어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이 법에서는 뭐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처하라고 돼 있지만 고의교통사고로 안 보고 과실교통사고로 보고 음주운전까지는 고의로 보거든요. 예. 술 먹고 운전했다. 그거는 너 스스로 한 거 아니냐라고 보는데 사고 낸 거 이것까지는 일반적인 과실교통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나라도 비교해 볼 것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싱턴주에서는 1급 살인죄로 보고 무기징역형으로 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또 미국 플로리다주에서는 작년에 그 한 여성이 일가족 3명을 사망케 한 사건에서 50년형을 선고한 바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거죠? 네. 예. 이렇다면 이제는 또 국민들의 법감정이나 음주운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고려한다면 무조건 과실범으로 볼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는 고의범으로 보고 아니면 고의범에 준해서 처벌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아니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는데 왜 이걸 과실로 네, 맞습니다. 처리하는 겁니까? 이게? 우리 아나운서님처럼 생각을 하면 되는데 예. 그래도 또 이제 법을 배우신 분들은 또 이게 또 치밀하게 따집니다. 이게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라고 해가지고 이 원인에 있어서 술 먹었을 때 그때 본인이 자유로웠다 하더라도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 행위까지는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고의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예. 이런 부분이 있어서 법리적으로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다른 범죄지만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를 든다면 예. 보이스피싱 범죄 상당히 단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현금 전달책이 있고 인출책이 있고 통장 빌려주는 사람도 있고 예전에는 뭐 통장 빌려주고 돈 찾아주고 갖다 주고 하는 사람들은 보이스피싱 사기죄 공범으로 처벌하지는 않았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는 공범으로 처벌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이제는 이 부분을 무조건 과실사고로 볼 것이 아니라 고의교통사고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는 법은 술에 너무 관대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전에 술에 대한 관대한 문화가 예. 결국은 범죄에 대해서도 간다고 주치감경. 예. 주치감경이라는 말이 그냥 생긴 게 아니거든요. 예. 심신미약해가 주치감경을 한다는 말인데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음주운전에서 처벌하려고 음주운전 그 자체에 대해서 처벌하고 교통사고 발생하면 일반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윤창호법 적용되게끔 가중하도록 했는데 실제 적용은 아직 거기에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요. 음주운전은 살인입니다. 살인. 맞습니다. 예. 자, 함께 살펴볼 사례도 음주운전 교통사고인데 대학생 2명이 만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역주행하다가 피해자 차량과 정면 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자,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 중에 가해자들의 형사재판 선고일을 안내받게 됐는데 가해자들 합의 전화 몇 번 정도 걸어온 게 전부고 구속도 안 됐다고 합니다. 자, 피해자는 지금까지 치료를 받아야 해서 정신이 없는 상황인데 해당 사고 처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잘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피해자는 치료 때문에 움직이기도 쉽지 않고요. 가해자는 형사재판 선고만 남은 상황에서 이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게 결과를 좀 통보받는 일밖에 없는 겁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보통 교통사고 발생되고 어떻게 피해자는 치료를 받는다고 정신이 없는데 예. 그 사이에 수사는 진행되거든요. 경찰 단계에서 피의자, 가해자를 상대로 피의자 신문조서도 작성하고 검찰 단계에서도 조사받고 기소까지 해서 재판까지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극단적인 경우는 피해자는 치료 다 받고 나오니까 통보도 못 받고 재판이 끝난 경우도 있습니다. 아, 예, 그래도 그나마 여기 이분은 그래도 선고를 남겨두고 통보를 받았으니까 사실 선고만 남았다는 말은 시험 다 보고 난 뒤에 합격자 발표만 남은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예, 예. 그러면 사실 피해자로 살 수 있는 건 많이 제한돼요.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진정서, 억울한 부분에 대한 진정서, 지금까지 하지 못한 부분, 더 나아가서 사건 자체를 재판을 다시 해달라고 변론 재개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피해 회복에 대해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과도 못 받았다. 사과도 받고 용서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변론을 다시 재개를 하든가 예. 아니면 진정서를 넣어가지고 지금까지 못한 부분을 이야기한다든가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하기도 힘들다면 형사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아. 보통 범죄자들, 피의자들, 피고인들이 이제 본인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변호사 선임해서 재판도 대응하고 하는데 예. 피해자는 피해자 그 자체가 법정에 가도요 자기 자리가 없어요. 방청석에 앉으셔서 드려야 되거든요. 예, 예. 그런 입장이라서 피해자가 제한되니까 형사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그 할 수 있는 게 많이 제한돼요. 검사님 뭐 허가가 있어야 되고 판사님 허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이와 같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게 된다면 본인이 어떻게 보면 평생에 한 번 있는 일 제대로 못하는 부분 어느 정도는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억울함을 풀어야 되고 또 재판 선고가 끝나서 어떻게 보면 재판이 나왔다 하더라도 예, 예. 대한민국은 3심입니다. 그 결과를 확인하시고 억울하다면 본인이 항소를 못합니다. 예. 항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만 하고 검사만 합니다. 검사님한테 이야기해서 이런 억울한 부분 이대로 못 끝낸다. 항소 요청 또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예. 검사 쪽에. 네. 아니 근데 이 사고는 지금 네. 대학생 2명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네. 중앙선 침범하고 네. 또 역주행까지 했어요. 네. 이거는 거의 뭐 법이 맞습니다. 정한 최고형으로 이거는 네, 어떻게 본다면 동승자까지도 있는데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 저희 사건 중에 하나 있었는데 음주운전한 사람 혈중 알코올 농도 그리고 피해자 다친 거 본인 한 행위에 따라서 처벌받는 게 정량화되어 있습니다. 예, 예. 뭐 처벌이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불만이 있지만 이 동승자 이와 같은 동승자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한 사건 중에 친구가 뭐 같이 라면 먹으러 가자라고 해서 같이 가다가
길을 안내하다가 이와 같은 사고가 났는데 예. 검사님이 그때 음주운전 그러니까 이미 윤창호법 치상에 대해서 적용되고 피해자는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예. 그리고 막바지에 돼가지고 제가 선임하고 형사기록을 열람해서 보니까 검사가 음주운전 방조죄로 기소를 해줬던데 벌금 300만 원 구형했더라고요. 아, 그것밖에 안 됩니까? 예, 그것밖에 안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좀 많이 좀 관대합니다. 음주운전 방조 입건도 안 하는 경우가 많고 예. 입건을 하더라도 심하면 집행유예 대부분 벌금에 불과한데 예. 이것도 그렇게 끝날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열람복사해가지고 진정서 넣고 의견서도 넣고 하니까 뭐 결국은 판사님이 그걸 읽고 판단하는데 판사님은 벌금 300을 검사가 구형했는데 판사님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검사 구형보다 판사님이 선고를 더 높게 하는 경우 이런 걸 올려치기라고 하거든요. 예. 원래 기본적으로 보면은 검사가 높은 구형을 하고 예, 그것보다 적게 나와야 되는데 판사가 그보다 좀 적게 판단을 해서 내리는데 오히려 이번엔 반대군요. 네. 그 속칭 올려치기라고 하는데 검사님이 올려치기를 해주셨어요. 예. 아니, 검사님 판사님이 올려치기를 해주셨는데 1심에서 해고가 났는데 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음주 방조에서 피고인은 항소를 할 생각도 보이지 않았어요. 집행유예 받고 끝내지 뭐 오히려 벌금은 금전적인 손실이라 보는데 집행유예는 그 기간 동안 얌전히 살면 조용히 살면 되니까 아무것도 안 돼. 그 생각을 가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진정서를 넣으면서 검사님한테 300만 원 벌금 구형한 검사님한테 진정서를 넣었어요. 의견서 넣고 하니까 또 다시 검사님은 항소를 해주셨어요. 피고인이 항소를 안 하고 검사가 항소한 경우 이것도 속칭 올려치기라고 그러거든요. 이와 같이 올려치기를 해서 항소심에서 결국 음주운전 방조 이 방조하신 분하고 또 음주운전 하신 분 이분은 1심에서 바로 법정 구속됐죠.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이게 음주운전 방조나 음주운전에 대해서 아직까지 법원에서 선고하는 거 보면 피해자분들 정말 억울해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교통법률 상담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인 음주운전 외에도 자, 모든 교통법률 관련 상담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사고 났을 때 과실 비율 몇 대 몇일까요도 좋고요. 보험사에서 이렇게 처리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일까요? 뭐든 좋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이라고 하면 대부분 운전을 한 가해자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는데 최근에 아주 컸던 사고죠. 을왕리 사고도 있고. 통상적으로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 어떻게 됩니까? 이 사건은 정말 이례적인 사건이고 예외적인 사건인데 통상적인 것을 이야기 드린다면 아까 제가 조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음주운전 방조 동승자는 입건조차 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음주 단속을 하더라도 동승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그 방조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조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혈중 알코올 측정해서 음주했으면 운전자만 처벌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사고 났으면 더더욱 운전자까지 처벌하지도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 그 신문 기사를 본다면 2018년도 인터넷 뉴스에 따른다면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음주운전 방조죄로 기소된 사항이 96건이고요. 그중에 집행유예가 5건밖에 안 됐어요. 벌금은 89건, 실형은 아예 없었고요. 하지만 그때 그 시기에 2002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몇 건이냐 보면 40만 2,301건이에요. 왜 이렇게 많아요? 40만 2천여 건 중에 다 동승자가 타고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음주 교통사고가 40만 2천 건 일어났는데 음주운전 방조, 동승자에 대한 방조로 기소된 건은 96건, 100건조차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수사기관에서는 음주운전 방조에 대해서 상당히 상당히 소극적이었는데 이번 을왕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례적입니다. 음주운전 방조를 넘어서 음주운전 교사를 넘어서 사고, 사망에 대한 책임까지 물어서 위험운전치사, 윤창호법 공범으로까지 기소했어요. 뭐 판사님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아직 판사님 몫으로 남아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 이와 같은 적극적인 수사, 뭐 법리적으로 안 되는 걸 묻는다면 이건 인권 침해고 뭐 검사의 기소권 남용밖에 되지 않겠지만 법리적으로는 문제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수사 태도 음주운전 근절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보입니다. 뭐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워낙 언론에서 화제가 돼서 이렇게 또 기소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보통 또 이게 언론에서 이와 같이 커지지 않았으면 음주운전
방조로 끝났었겠죠. 예, 예, 처음에 예. 이야기가 제가 알기로 언론에 처음에 접한 게 음주운전 방조로 조사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언론에서 나오고 하니까 이제 제대로 수사하는 걸로 보입니다. 예. 이 질문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음주운전 차량이 함께 타고 있을 때 동승자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기준이 있어요? 네. 보통은 이게 지금까지 수사기관 태도로 본다면 단순 동승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았어요. 예. 뭐 차를 적극적으로 빌려줬다든가 키를 빌려줬다든가 운전을 시켰다든가 아니면 상사가 부하에게 이와 같이 음주운전에 대해서 지시 감독을 해야 될 사람이 방관했다든가 아니면 운전을 해야 되는 사람을 알면서도 술을 팔았다든가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진다면 형법상 음주운전 예. 방조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밝히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단순 동승한 경우에는 별도로 처벌하지 않고 끝내버리는데 사실 단순 동승했다 하더라도 보통 방조라는 것은 음주운전을 도와주면 방조에 해당되거든요. 예, 예.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방조겠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그걸 떠나가지고 옆에 타주는 것만 해도 심적으로 도와주는 것이에요. 길 안내주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법리적으로도 동승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방조죄로 조사하고 예. 오히려 진짜 술 먹은지도 모르고 탔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뭐 무혐의 처벌한다든가 해서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수사 자체가. 예, 알겠습니다. 자, 1563번님께서는 집에서 저녁 먹으면서 간단하게 술 한잔 했는데 네. 주차장에서 차를 옮길 일이 있어 생겨서 차를 빼던 중에 경미한 사고가 났어요. 네. 보험 처리하기로 했는데 신경이 쓰입니다. 네. 이런 경우도 음주운전 처리가 됩니까? 라고 하셨네요. 보통 음주운전 처리가 되는 것은 단속에 걸려가지고 예. 단속에 걸렸거나 아니면 사고가 나서 경찰관 통해가지고 혈중 알코올 농도 호흡기 측정을 하든가 체열 측정을 해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와야지 음주운전이 되고 뭐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예. 그런데 지금 소주 한 잔 드셨다. 혈중 알코올 농도 자체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아니고 또 피해자와 뭐 보험 처리하기로 했다는 말로 봤을 때는 피해자도 술을 먹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경찰에 신고도 된 것 같지도 않습니다. 예. 뭐 다행히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제 상담자 술 한 잔 드시고 음주 취소되신 분도 있어요. 이번은 진짜 정말 운 좋다라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보면 하늘이 도왔다라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셔야 될 것입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근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집에서 이렇게 술 한잔 하는데 네. 차는 빼줘야 돼. 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통 음주운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 변명이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또 아니군요. 이제 술 먹을 일이 아닌데 술은 먹고 차는 있고 가져가야 되는데 대리기사는 부르니까 안 오고 네. 또 술은 어느 정도 먹고 사실 네. 술을 먹어도 만신차 그러니까 완전 만취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예, 예. 그러면 한번 해볼까? 뭐 문제 없는 거예요. 안 걸려요. 사실 음주운전 단속 자체도 예. 1년에 음주운전 단속 술 먹든 안 먹든 본인 운전자에게 한 번 정도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예. 확률 자체를 따진다면 10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유혹에 빠지는 거죠. 하거든요. 또 하니까 정신도 처음에는 바짝 차리고 해요. 그러니까 뭐 운전하다가 사고 안 나고 단속 안 걸리니까 끝나죠. 예. 그러니까 할만하네. 이제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나중에는 네. 단속으로 걸리든지 사고로 걸리든지 그렇습니다. 결국은 걸리거든요. 예. 그런데 늦게 걸리면 늦게 걸릴수록 언젠가는 걸리는 건 시간 문제고요. 예, 예. 걸렸을 때 그 하면 안 사고는 됩니다. 키울 수 없습니다. 예. 본인이 감당 못해요. 아니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대리 운전 불러서 집 앞까지 왔는데 네. 대리 기사님이 이제 주차가 좀 좁아서 네, 그 운전자가 네. 대리 기사 말고 차주가 네, 대신 좀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주차를. 네. 그것도 음주운전인 거죠. 대리 기사가 음주운전. 신고를 한다는 네. 그런 것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네. 대리기사님한테 운전 맡기셨으면요. 그때부터 얌전히 가만히 계세요. 주차까지. 네, 예, 가만히 계셔야 되지. 거기서 뭐 네. 길이 이 길로 갔니 저 길로 갔니 운전을 왜 그렇게 하니 하시다가 보통 문제되는 것이 대리기사님들이 거기에서 그냥 대리기사님도 그러시면 안 돼요. 차를 두고 가버리시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제 하다못해 대로상에 차를 두고 가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화가 나서. 예. 네. 근데 본인이 그러면 이제 차주가 운전하면 그걸 찍어가지고 경찰에 신고해요. 아, 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거는 사실 예, 예. 차주도 결국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고요. 다만 긴급 피난에 해당돼서 처벌 안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안에 예, 따라 예. 다르거든요.
차 무조건 두고 갔다고 그걸 주차장에 사실 주차장에 뭐 좀 잘못 주차된 거는 그거는 하시다가는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고 뭐 고속도로에 세웠다. 그거는 술 드셨더라도 뭐 빠는 경우에는 긴급 피난해서 처벌 안 받을 수 있어요. 그걸 떠나가지고 그러면 대리기사님 그렇게 해도 되냐. 그렇게 했다가는 일반 교통방해죄로 대리기사님도 10년 이하의 징역형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교훈은 음주운전 하지 말자.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아,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